자, 이번 시간에는 앞선 시간에 이어서 이제 1차원 상자속 입자를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화학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지, 화학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6위 시간에 다 배웠던 컨주게이트 파이 결합 속에 있는 전자는 이제 여기 이제 그 파이 결합 이렇게 이제 p 오비탈에 있는 p 오비탈들이 서로 이렇게 쭉 연결이 돼서 일종의 커다란 구름을 이룬다고 배웠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구름을 이루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컨주게이트 파이 결합 속에 들어있는 전자는 이 안을 자유롭게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이제 파이 결합이 끊어지는 부분에서 여기 이제 갇혀 있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 컨주게이트 파이 결합 속의 전자는 1차원 상자속 입자와 상당히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만약 여기 있다고 하면은 전자가 이제 요 안에 갇혀 있는 거고요. 전자가 요 안에 갇혀 있고 전자가 요 안에 이렇게 이제 갇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컨주게이트 파이 결합 속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를 우리가 1차원 상자속 입자에서 얻은 에너지 공식과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1차원 상자속 입자의 에너지 공식은 어떻게 되죠? En equal 8ml 스퀘어분의 n제곱 h제곱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바닥 상태에서 만약에 다음 상태로 뛸 때 한 상태에서 그 다음 상태로 뛸 때 필요한 에너지는 바로 8ml 스퀘어분의 h제곱 2n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앞서서 봤습니다. 즉 여기에서 잘 살펴보면 요 m은 우리가 이제 전자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자의 질량이 될 것이고요. 요 h, 하는 플랑크 상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뀌는 거는 n과 그 다음에 요 l은 뭐였죠? l은 바로 박스 사이즈였죠. 그죠? 0에서 l까지. l은 박스 사이즈입니다. 즉 박스 사이즈에 따라서 요 델타 E가 어떤 입자가 들뜰 때 필요한 에너지의 크기가 변화하게 되는데, 자, 델타 E가 8ml 제곱분의 하제곱 2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L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다. n이 커지면은 델타 E가 작아진다는 뜻이 되죠. 즉 L이 커지면은 박스 사이즈가 커지면은 전자가 들뜰 때 흡수해야 되는 에너지의 양이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L이 커지면은 델타 E가 작아진다. 더 조그마한 에너지만 흡수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예제들을 보면은 1,4-다이페닐 1,3-뷰타디엔의 경우에는 얘가 흡수하는 파장의 길이가 약 345나노미터가 된다라는 뜻이 돼요. 얘는 흡수하는 파장이 375, 얘는 흡수하는 파장이 390이라고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관련이 되느냐? 자, 여기에서 이제 1,4고 얘는 이제 1,6, 1,8 점점점 길어지죠, 그죠? L이 점점점 길어질수록 이 안에 들어있는 전자가, 이 컨주게이트 파이 안에 들어있는 전자가 들뜰 때 흡수하는 에너지의 크기가 어떻게 되고 있죠? 점점 작아지고 있죠. 왜냐하면은 람다가 점점 길어지니까. 왜냐하면은 빛의 에너지는 하뉴에서 뉴는 이제 진동수잖아요, 그죠? 얘를 이제 람다로 다시 쓰면은 파장의 길이로 다시 쓰면은 하C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파장이 길어진다는 거는 흡수하는 에너지가 점점 작아진다 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컨주게이트 파이 결합 속의 전자를 우리가 이제 1차원 상자 속의 입자로 근사적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잘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베타카로틴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베타카로틴의 경우는 얘는 이제 이렇게 생긴 선형 분자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여러분이 이제 캐럿, 당근에서 이제 많이 발견되는 분자고요. 당근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약간 붉은 빛을 띠고 있죠. 네. 그래서 그 붉은 빛을 띠는 거에 주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분자가 이제 빛을 흡수를 해서 그 당근이 약간 붉은 빛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타카로틴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베타카로틴은 이렇게 성형 분자고 10개의 단일과 11개의 이중결합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파이 컨주게이트 파이 결합을 이루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각 CC 결합의 길이를 우리가 대략 이제 140 피코미터라고 생각을 하면은 전체 길이가 약 2.94 나노미터인 상태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 2.94 나노미터라고 생각하면은 바닥 상태의 분자가 빛을 흡수하여 다음 들뜬 상태가 되려면은 어떤 파장의 빛을 흡수를 하겠는가? 인데요. 자, 우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자, 바닥 상태가 그러면은 이 분자의 이 컨주게이트 파이의 바닥 상태는 어디냐? 이 컨주게이트 파이의 바닥 상태가 어디냐라는 건데요. 일단 컨주게이트 결합 전체에 22개의 카본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22개의 카본.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단일 결합 10개, 더블이 11개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C 뭐 이렇게 C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카본이 결합이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가면은 결합이 4개가 들어가면은 꼭지점에 해당하는 끝점에 해당하는 카본은 하나, 둘, 셋, 넷, 5개가 필요한 거죠. 본드가 4개가 필요하면은. 그죠? 즉 22개의 탄소 원자가 이제 여기에 이제 인볼브가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인볼브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각 카본 하나당 이제 p 오비탈 1개가 결합에 참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각 원자 하나당 저 하나의 전자가 이 컨주게이트 결합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박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를 이제 하나의 박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안에 22개의 전자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베타카로틴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앞선 이그젠플에서는 입자가 1개만 있다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22개의 전자가 있기 때문에 22개의 전자들의 상태를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학부 시간에 배웠던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은 파울리's exclusion principle을 생각을 해보면은 파울리의 exclusion principle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의 오비탈에 하나의 스핀 상태를 가지는 전자는 딱 하나만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 어떤 오비탈에 중복해서 전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앞서서 이제 살펴보면 이제 여기에 0에서 L까지 있을 때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상태가 가능한데 그죠? 여러 가지 상태 n = 1, n = 2 이렇게 n = 3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이 n이 이제 바로 가능한 여러 가지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능한 상태에 해당하는 양자수가 되는데요. 지금 우리의 이그젠플 베타카로틴의 예시에서는 22개의 전자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22개의 전자가 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22개의 전자가 바닥 상태부터 차곡차곡 오비탈을 채워나가게 됩니다. 즉 n = 1인 오비탈에 이제 전자가 2개가 차게 되고요. n = 2인 오비탈에 또 전자가 2개 차고 n = 3인 오비탈에 전자가 2개 차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n = 11까지 차게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은 22개의 전자가 존재를 하는데 전자는 업스핀과 다운스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1부터 n = 11일 때까지 이렇게 이제 전자가 채워지게 됩니다. 즉 바닥 상태라고 하는 것은 베타카로틴의 컨주게이트 파이 오비탈의 바닥 상태는 사실은 n = 1이 아니라 n = 11일 때를 우리가 이제 바닥 상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머지들은 이제 더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뭐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이건 이제 바닥 상태, 그러니까 얘가 바닥 상태라고 하는 거는 이제 n = 1부터 n = 11까지 이렇게 전자가 쫙 차 있는 상태가
가장 가능한 낮은 에너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전자가 그러니까 n = 12 이상의 한 개라도 차게 되면은 이제 더 높은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것보다 에너지가. 그래서 가장 낮은 상태는 n = 1에서 n = 11까지 이렇게 이제 전자가 차 있는 상태를 이제 의미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 상태가 이제 밖에서 빛을 받게 되면은 전자가 하나 들뜰 수가 있죠. 들뜰 수가 있는데 이때 가장 먼저 들뜨는 전자는 바로 에너지가 가장 높은 상태에 있는 전자가 들뜨게 되겠죠. 여기 있던 전자 하나가 들떠서 어디로? n = 12로 점프하는 것이 가능한 가장 쉬운, 가장 델타 E가 작은, 가장 에너지를 적게 필요로 하는 전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제 이때 이 분자가 흡수하는 에너지 양이 얼마냐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제 n = 11 상태에서 n = 12 상태로 전이를 할 때 델타 E를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봤듯이 델타 E는 이렇게 주어지게 되죠. 8ml² 하 스퀘어 곱하기 2n-2n 플러스 1. 자,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n에다가 우리가 11을 대입을 하고 나머지 상수들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약 1.60 곱하기 10-19승 줄의 에너지를 흡수를 한다. n = 11에서 n = 12로 들뜰 때. 그리고 진동수는 바로 델타 E를 플랑크 상수로 나눠준 것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이 정도의 진동수가 나온다. 그리고 이 진동수에 해당하는 거는 또 거꾸로 이제 그 파장으로 계산을 하려면은 이렇게 파장으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광속을 나눠서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자, 베타카로틴이 결국에는 이 정도의 빛을 약 한 450 나노미터 정도 되는 빛을 이제 흡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450 나노 정도 된다는 거는 여기서 보면은 약 파란색에 비슷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즉 베타카로틴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빛이라는 게 빛이 다 섞이면은 빛의 삼원색이 다 섞이면은 RGB 다 섞이면은 흰색이 되죠. 그죠? 흰색이 되는데 거기에서 베타카로틴이 특정 분자가 이 파란색 영역을 흡수를 했기 때문에 그거의 보색인 주황색에 가까운 색으로 이렇게 이제 색깔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슷한 많은 염료를 우리가 영어로 dye라고 하죠. 그죠? 많은 다이들은 이렇게 대부분 conjugate pi 오비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토마토에 많이 있는 거고요. 토마토에 있는 라이코펜이 이렇게 이제 길다란 컨주게이트 분자를 가지고 있고 베타카로틴 여기에 이제 컨주게이트 분자가 여기 존재를 하고요. 루테인의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컨주게이트 본드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주게이트 본드들이 계산을 해보면은 8개에서 12개 정도의 컨주게이트 결합을 가지면은 이제 바로 이것들이 이제 가시광선에 해당하는 영역의 빛을 흡수하기에 적당한 그런 이제 분자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흡수된 빛의 보색의 색깔이 우리한테는 보인다는 실제로는. 그러니까 라이코펜의 경우에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약간 파란색에서 푸른 빛에 걸쳐 있는 부분을 이제 흡수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토마토는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죠? 보색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건 이제 클로로필은 이제 엽록소죠. 엽록소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그 식물이 녹색으로 보이게 되죠. 식물이 녹색으로 보이게 되는데 실제로 요 클로로필이 흡수하는 거는 이제 붉은색 영역, 약간 주황색에서부터 붉은색 영역을 흡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을 흡수하니까 나머지 보색 부분인 녹색 영역에서 이렇게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클로로필이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파란색과 붉은색을 많이 흡수를 하고 여기 중간에 있는 여기 이제
녹색은 흡수를 잘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녹색의 형태를 띠게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1차원 상자속 입자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자, 이제 1차원 상자속 입자를 넘어서서 이제 2차원 상자속 입자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원과 2차원 그리고 사실은 뒤에 있는 3차원까지 갔을 때에도 다 동일한 이제 비슷한 로직을 가지게 됩니다. 자, 2차원에서 보면은 자, 2차원도 우리가 이런 이제 가상의 어떤 2차원 박스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스를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요 박스 바깥은 존재 불가능한 영역이고요. 요 박스 바깥은 존재 불가능한 영역이고 요 2차원 안에 이렇게 어떤 입자가 하나 갇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안에서는 여기 안에서는 이제 포텐셜이 빵이고 바깥에서는 포텐셜이 무한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쪽에서만 존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만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아까 1차원의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포텐셜 에너지 텀은 V가 0이기 때문에 안쪽에서는 포텐셜 에너지 텀 자체가 지금 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차원에서의 슈레딩거 방정식을 써보면은 2차원에서의 이계 미분은 X방향으로 미분 2번, Y방향으로 미분 2번 한 것을 더해주는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런 편미방꼴로 이렇게 써지게 됩니다. 편미방꼴로. 그래서 요 편미방을 풀면은 우리가 이제 요 2차원 XY의 좌표를 가지는 이 파동함수는 요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루트 L1 여기서 이제 L1은 이제 X방향 길이 여기가 원점일 때 L1의 길이 X방향 L2는 이제 Y방향 길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인 함수의 두 개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원 상자속 입자의 식은 이렇게 주어진다. 뭐 이렇게 이제 그냥 사인 함수. 아까 했던 요 각각의 사인 함수의 꼴을 보면은 1차원에서 얻었던 1D에서 얻었던 함수의 꼴과 거의 똑같죠. 그죠? 단지 여기 이제 N1, N2가 달라졌고 X방향 길이일 때를 L1, Y방향 길이를 상자의 길이를 L2라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차원 상자속 입자의 파동함수를 우리가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그려보면은 얘는 이제 요 함수는 베리어블이 두 개인 베리어블이 X와 Y인 이런 함수가 되죠. 요 함수를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매스매티카나 다른 이제 어떤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은 한번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파동함수를 우리가 이제 3차원 상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3차원 상에서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이렇게 이제 굴곡지게 표현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N1이 1이고 N2도 1일 경우에는 이렇게 마디가 전혀 없이 그냥 하나의 산 모양으로 지금 여기 있는 건 등고선입니다. 하나의 산 모양으로 그려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한 정수가 자 B번에 보면은 N2가 2고 N1은 1이다. 그 말인즉슨 이제 하나는 X축 방향은 이렇게 생겼는데 Y축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마디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엮어서 3차원으로 표현을 하면은 X축 방향은 여기를 이제 여기선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X 방향이고 여기가 이제 Y 방향이라고 합시다. X 방향으로는 마디가 없는데 Y 방향으로는 얘가 한번 이렇게 이제 출렁하기 때문에 X 방향으로는 이렇게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마디가 없는데 Y 방향으로는 마디가 하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렇게 N1이 1이고 N1이 2고 N2가 1이면은 이렇게 이제 Y 방향으로는 마디가 없는데 X 방향으로는 마디가 하나 있는 요런 이제 그림이 그려지고 여기 이제 N2가 2고 N1도 2가 되면은 이렇게 이쪽으로 다 마디가 존재하는 이런 파동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모양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3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3차원에서도 사실은 이제 3차원에서도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써보면은 마이너스 2n분의 하바 스퀘어 dx 제곱 d 제곱
dy 제곱 d제곱 dg 제곱 d제곱 psi x y g 이퀄 2 psi x y g 이렇게 써지게 되는데요. 자, 이 3차원의 편미방을 풀면은 3차원 상자 속 입자의 파동함수는 다음과 같이 써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대입을 해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D 함수의 꼴과 똑같이 생긴 것 세 가지가 이렇게 이제 곱해져 있다 라는 폼이고요. 그리고 이제 3차원 상자 안의 파동함수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3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비주얼라이즈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x, y, g가 3차원 상에 있는 어떤 포인트고 3차원 상의 어떤 포인트에서의 값을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비주얼라이즈 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이것은 이제 그냥 지금 여기에서는 결국에는 밑에 있는 그림에서는 같은 값을 가지는 애들을 같은 색깔의 어떤 서피스로 이렇게 이제 나타낸 겁니다. 같은 밸류를 가지는 애들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3차원 상자 안에서의 파동함수를 우리가 이제 특정 파동함수 값을 가지는 애들만 이렇게 모아 보면은 요런 이제 오버 쉐입, 요런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그 동그란 계란 형태의 요런 모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썼듯이 이제 그 2차원과 3차원에서의 슈레딩거 방정식에다가 파동함수를 대입을 하면은, 즉 조금 더 제너럴하게 쓰면은 이 라플라시안이 있고 이것이 토탈 에너지 파동함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 식에다가 앞서서 얻었던 파동함수들을 대입을 하면은 바로 이 토탈 에너지가 이렇게 혹은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손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L1 X방향 길이 X방향 양자수, Y방향 길이 Y방향 양자수, 여기 X방향 길이 X방향 양자수, Y방향 길이 Y방향 양자수, G방향의 길이 G방향의 양자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이제 주어지게 되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모든 변의 길이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모든 변의 길이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L1이랑 L2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바로 이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죠? L1과 L2가 그냥 L로서 똑같다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L제곱 L제곱이 되니까 다시 쓰면은 8mL 스퀘어분의 하 스퀘어 N1 제곱 더하기 N2 제곱 이렇게 간단히 써질 수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8mL 스퀘어분의 하 스퀘어 N1 제곱 더하기 N2 제곱 더하기 N3의 제곱 이렇게 써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양자수는 서로 다른데 에너지가 똑같은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조금 유식한 말로 디제너러시, 영어로는 이제 디제너러시고 이제 한국어로는 이것을 번역하면은 축퇴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부르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축퇴되었다는 말은 뭐 잘 안 쓰니까 일단 디제너러시라고 일단은 이제 앞으로는 쭉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제너러시를 생각을 해보면은 자, 우리가 디제너러시를 생각을 해보면 앞서서 얘기했듯이 2D의 경우에는 여기 앞서서 유도를 했듯이 앞서서 봤듯이 자, 요 L1과 L2가 같다고 생각해 봅시다. 2D의 경우에는 에너지가 N1, N2인데 네. 8m 하 스퀘어분의 L1 제곱 더하기 N1 제곱 더하기 L2 제곱 더하기 N2 제곱. 자, 이렇게 주어졌는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L이 똑같다라고 가정을 하면 L1, L2 이퀄 똑같이 L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심심하니까 우리 이제 색깔을 바꿔보면은 8m 스퀘어분의 L 제곱분의 N1 제곱 더하기 N2 제곱 이렇게 바꿔 써지죠, 그죠? 즉 정리하면은
8ml 제곱분의 h 제곱에 n1 제곱 더하기 n2 제곱.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봅시다. 가장 바닥 상태. 바닥 상태는 언제죠? 바닥 상태는 당연히 n1도 1이고 n2도 1인 경우가 제일 낮은 상태죠. 그죠? 그러면 n1, n2를 대입을 하면은 이때 에너지 1,1일 때는 8ml 제곱분의 h 제곱 1 더하기 1. 즉 4ml 제곱분의 하 스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다음으로 가능한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으로 가능한 에너지는 바로 n1 이퀄 1이고 n2 이퀄 2 혹은 n2 이퀄 2고 n1 이퀄 1인 경우가 가능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앞으로는 1,2, 2,1이라고 줄여서 쓸게요. 네. 자, 이렇게 줄여서 쓰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1,2는 8ml 제곱분의 하 스퀘어 그 다음에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하면은 8ml 스퀘어분의 5 하 스퀘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2,1은 8ml 스퀘어분의 하 스퀘어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5 하 스퀘어. 에너지 값이 똑같습니다. 에너지 값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 경우에 우리가 이제 함수를 써보면은 자, 이 경우에는 1,2의 경우에 함수 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루트 L 스퀘어분의 4 sin L분의 파이 x sin L분의 2파이 x가 되고 사이 2,1일 경우에는 함수 꼴이 다릅니다. L분의 4 L 스퀘어분의 4 sin L분의 2파이 x sin L분의 파이 x. 자,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함수 꼴은 서로 다른데 똑같지 않은데 에너지는 똑같은 거죠. 그죠? 이런 경우를 바로 우리가 이제 축퇴되었다, 디제너레이트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파동 함수는 다른데 파동 함수는 서로 다른데 에너지는 동일한 경우를 바로 우리가 이제 degenerated state, degenerated state, degenerate 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은 이제 n 이퀄 1이고 n2 이퀄 2인 상태랑 n 이퀄 1 이퀄 2고 n2 이퀄 1인 상태는 서로 이제 디제너레이트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차원의 경우에도 얘를 이제 A, B, C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은 8m 하 스퀘어분의 L 스퀘어 되고 그죠? 여기 n1 제곱 더하기 n2 제곱 n3 제곱.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 이때 또 가능한 에너지들의 조합을 에너지 값을 n1, n2, n3에 따라서 가능한 에너지 값을 다 계산을 해보면은 가장 낮은 자, 에너지가 가장 낮은 경우는 n1, n2, n3가 전부 다 1일 경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가능한 에너지 숫자는 n1, n2, n3 중에서 한 가지만 2가 되고 나머지는 1이 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가능한 경우가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한 가지만 1이고 나머지 두 개의 양자수는 2인 경우와 한 가지만 양자수가 3이고 나머지 두 개의 상태는 양자수가 1인 경우 그 다음에 셋 다 양자수가 2인 경우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제곱에 넣어서 계산을 쭉 해보면은 1,2,211, 221 요 상태들의 에너지 계산해 보면은 이제 1, 2일 때가 이제 에너지가 조금 더 낮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에너지가 이제 조금 더 높고 그
다음 에너지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세 가지의 상태가 다 같은 에너지를 가지기 때문에 이 상태들의 축퇴도는 3이다. 디제너러시는 3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 2, 3 요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 2, 3 세 개가 다른데 들어갈 수 있는 그 순서가 있기 때문에 3 permutation 2를 계산해 보면 아니지. 그러니까 6가지가 세 가지 서로 다른 게 세 가지 위치에 이렇게 정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 보면은 6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축퇴도가 6이 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축퇴도에 대해서 알아봤죠? 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터널링 현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텐데요. 자, 터널링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양자역학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인데, 자, 우리가 앞서서 보았다시피 이제 어떤 프리 파티클, 포텐셜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서서 배웠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자, 이 경우에 자 이번에는 포텐셜이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포텐셜이 어느 정도 V라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자 dx 제곱 d 제곱 2n분의 하바 스퀘어 사이 x가 있죠, 그죠? 이번에는 어떤 상수라는 포텐셜이 있다고 해봅시다. 포텐셜 V가 있다고 하고, 자, 사이 x 이꼴 2 토탈 x. 자,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때 이제 V는 상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요 미분 방정식을 풀려면은 어떻게 돼? 요 미분 방정식도 사실은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면은, D로 넘겨주면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n분의 하바 스퀘어 dx 제곱 d 제곱 사이 x는 2 마이너스 v 사이 x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또 아까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얘를 이제 이쪽으로 양변을 나눠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 봅시다. 그러면은 dx 제곱 d 제곱 사이 x는 마이너스 하바 스퀘어 분의 2m 2 마이너스 v 사이 x. 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를 여기 안으로 일단 집어넣어 보면은 얘는 하바 스퀘어 분의 2m v 마이너스 2 사이 x.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 미분했을 때 상수 달고 자기 자신이 남기 때문에 사이 x의 꼴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사이 x의 꼴은 a 익스포넨셜 알파 x 플러스 b 익스포넨셜, 사실 이제 조금 더 이제 제너럴하게 쓸게요. 이제 마이너스 x.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다고 이제 앞에서 봤었습니다. 그죠? 네. 얘를 이제 두 번 미분하면 요거 한 번, 두 번 내려오면 여기 알파 제곱 달리고, 얘를 이제 또 한 번, 두 번 내려오면 알파 제곱이 달리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요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즉 얘가 알파 제곱에 해당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알파 제곱에 해당한다는 거죠. 무슨 색으로 할까? 네. 얘가 알파 제곱에 해당을 하게 되는 건데, 즉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하바 스퀘어 분의 2m v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된다는 뜻이 되죠.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바로 v 마이너스 2가 양수가 될 수도 있고 v 마이너스 2가 음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v는 v 값은 포텐셜이고요. 그죠? 외부의 포텐셜 에너지, 상수로 주어진 어떤 포텐셜 에너지고, E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입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자, V-E가,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로 나눠봅시다.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로 나눠보면, 첫 번째 케이스 V-E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V-E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포텐셜 장벽이 있는데 얘가 들어오는 에너지가 V보다 낮다는 거죠. 토탈 에너지가. 즉 어떤 언덕이 있는데 어떤 거대한 언덕이 있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얘를 넘어갈 만큼의 에너지,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이 언덕 위로 올라갈 만큼 충분하지 않은 경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자, 얘가 양수니까, 아내가 양수니까, 자,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하바 스퀘어분의 2m v 마이너스 2인데 아내가 양수니까, 즉 요 텀이 양수니까 그냥 이거는 어떻게 돼? 얘는 전체적으로 그냥 실수가 되죠, 그죠? 실수, real number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si x는 어떻게 되죠? psi x는 a exponential 하바분의 루트 2m v 마이너스 2x 플러스 b exponential 마이너스 하바분의 루트 2m v 마이너스 2x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하지만은 요 파트가 실수라는 거죠. 실수. 요 파트가 실수. 자, 요런 파동 함수를 우리가 얻게 되는데, 자, 익스포넨셜 함수에서, 지수 함수에서 앞에가 실수라는 거는 지수 함수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다는 뜻이죠? 자, 지수 함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익스포넨셜 x 함수는 0일 때 y 값이 1이고 쭉 이렇게 증가하거나 혹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함수는 이렇게 단족 감소하는 함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단족 감소하는 함수. 즉 파동 함수의 꼴이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또 주의할 점은 이제 파동 함수가 이제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이제 요렇게 생겼다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할 점은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거를 선택을 하게 되느냐, 여기에서 이제 어떤 텀을 남기게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경계 조건에 의해서 이제 다시 선택이 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지금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포텐셜이 엄청 높다고 생각해 봐요. 얘가 이렇게 오다가 이제 이렇게 꽝 부딪혔는데 지금 얘가 이제 올라가다가 어떤 입자가 올라가다가 충분한 에너지를 갖지 못해서 이제 지금 여기 V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서 파동함수가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전자가 파동함수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디케이를 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점점 올라갈 수도 있는데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전자의 파동함수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즉 포텐셜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특히 이제 이 포텐셜이 굉장히 길다고 생각해봐요. 포텐셜이 굉장히 언덕이 이렇게 굉장히 높은데 이때 이제 전자가 파동함수가 점점 커진다는 것은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도 점점 커진다는 건데 이렇게 포텐셜이 높은 부분에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non 피지컬하기 때문에 그죠? 네. 이 부분은 이제 기각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물리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x에 대해서 쭉 적분을 하면은 만약에 이렇게 이제 무한대까지 x가 정의되어 있다고 할 때 얘네들을 쭉 적분을 하면은 이거에 대한 적분은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이 값도 무한대로 발산해 버리기 때문에 이 증가하는 함수꼴은 이제 물리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함수꼴이 됩니다. 즉 이렇게 이제 감소하는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함수의 형태를 띠게 된다라는 것. 즉 이제 컨버지 해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이제 증가하는 텀은 이제 기각이 되게 되고요. 실제로는 얘만 남게 됩니다. 즉 포텐셜이 토탈 에너지보다 클 때 어떤 장벽이 있을 때에는 얘가 처음에 들어온 운동 에너지보다 이제 높은 에너지 장벽이 있을 때 얘는 양자역학적으로는 이 입자는 이렇게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형태를 띠는 파동함수의 형태를 띠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요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고전역학이랑 비교를 해보면 만약에 고전역학적으로 이렇게 어떤 배리어가 있는데
이 어떤 공이 어떤 입자가 10의 에너지를 10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위치 에너지의 토탈이 20줄이라고 하면은 이 공은 어떻게? 이렇게 오다가 여기 중간까지 오다가 다시 못 올라가고 여기서 스톱한 다음에 다시 내려오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완전히 금지대가 되어 있습니다. 고전적으로는 forbidden 되어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고전적으로는 절대 배리어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양자역학적으로는 얘가 이렇게 왔을 때 여기에서부터 파동함수가 이렇게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형태를 띈다는 거예요.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형태는 얘가 0이 아니라는 거는 이 부분에서 0이 아니라는 거는 얘가 점점 감소하긴 하지만은 얘를 이제 쭉 적분을 하면은 요 뒤에 와서도 요 안에서도 발견될 확률이 있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이제 얘가 이 배리어를 통과할 이거를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이제 이렇게 터널링을 할 수 있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이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양자역학적으로는 이 입자가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이런 파동 함수를 통해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바로 우리가 이제 터널링 이펙트라고 하게 되고요. 터널링 이펙트. 원래는 에너지적으로 못 넘어가는데 양자역학적으로는 여기를 점프를 하더라. 이런 터널링 이펙트가 있고요. 터널링 이펙트를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유도를 했고 실제로 실험적으로도 많은 곳에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터널링 이펙트라고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하던 유도를 마저 하면은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앞서 했던 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나옵니다. V가 에너지보다 작다. 즉 어떤 벽이 있는데 이 벽의 높이가 이제 이 공이 입자가 가지고 오는 에너지보다 훨씬 낮다. 입자가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 요 식에서 보듯이 이번에는 알파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하바 스퀘어 분의 2m v 마이너스 in데 이 안쪽이 어떻게 되죠? 이 안쪽이 음수가 되죠. 얘가 이제 v가 작으니까 얘가 이제 음수가 되고요. 루트 안쪽이 음수가 되니까 이 알파 값은 전체적으로 허수가 됩니다. 허수. imaginary number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뒤집으면은 자, 이걸 다시 쓰면은 사실은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i 루트 하바 제곱분의 2m e 마이너스 v로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고 얘를 뒤집으면은 여기는 이제 양수가 되고 그 마이너스 사인은 이제 이렇게 i로서 밖으로 빼낼 수가 있죠. 밖으로 빼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시 쓰면은 이제 v가 e보다 작을 때에는 psi x가 a exponential 하바분의 i 루트 2m e 마이너스 v x 플러스 b exponential 마이너스 하바분의 i 루트 2m e 마이너스 v x 이렇게 써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오일러 공식 때문에 이 텀과 이 텀은 그냥 이제 삼각함수 sin 플러스 코사인으로 이제 써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즉 에너지가 더 클 때에는 앞서서 본 1차원 입자와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이제 프로파게이션을 그냥 이렇게 쭉 삼각함수 형태로 이렇게 진행하는 파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안쪽에 있는 이 텀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지수함수와 삼각함수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이제 이런 하나의 그 통합적인 그 식으로 우리가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터널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유도를 해봤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요 V가 있는 부분, 얘가 들어오는 에너지보다 V가 높은 영역에 왔을 때에도 여기 이제 지금 여기가 이제 카파거든요. 카파. 그러니까 이제 실수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카파라고 썼고요. 네.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지금 여기에서는 포텐셜이 0이고 여기에서는 포텐셜이 어떤 V라는 값을 가지는 이제 그 영역인데 여기에서는 파동함수가 이렇게 써지고 여기에서는 여기 이제 region 2라고 합시다. region 2에서는 파동함수가 이렇게 써진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는 바로 이제 이 A, B, C, D 값들인데 이것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분 방정식을 풀 때에는 항상 경계 조건으로부터 이제 이런 정해지지 않은 상수들을 대부분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다 계산은 하지 않고요. 이제 터널링 현상의 물리적인 의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은 자, 여기에 이제 어떤 장벽이 있다고 해봅시다. 어떤 장벽. 이게 어떤 내가 이제 전자 빔을 쐈다거나 어떤 이제 입자를 이렇게 날렸을 때 입자가 날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힘이 여기에서 존재를 할 때 이렇게 이제 얘가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힘이 있다고 존재를 할 때 고전적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장벽이 있으면은 얘가 이제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지 못하면 무조건 이렇게 온 것들이 다 100%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적으로는 얘네들이 일부는 돌아가지만은 일부는 지수적으로 exponentially 감소하면서 장벽을 통과해서 오른쪽으로 이제 나갈 수 있는 transmit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통과할 때는 지수적으로 이제 파동함수의 크기가 감소한다는 게 일단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터널링이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이제 그 경계 조건을 이용을 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반사되는 확률을 R이라고 하고 나가는 확률을 T라고 하면은 이제 T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뭐 식을 유도하는 것까지는 이제 꼭 물리 전공이 아닌 친구들도 있으니까 이제 이번 시간에는 하지 않고요. 어쨌든 이제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투과 확률을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입실론이 이제 에너지고요. 여기에서 카파는 아까 앞에서 정의가 됐고 L은 이제 장벽의 두께가 되겠습니다. 두께가 되는데 자 이때 이제 결국에는 장벽이 낮고 두께가 얇고 입자가 가벼울수록 여기에 따르면은 이제 투과 확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직관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장벽이 낮으면은 당연히 넘어가기 쉬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장벽이 두꺼울 때보다는 장벽이 아주 얇을 때 얘를 이제 싹 통과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입자가 가벼울수록, 입자가 가볍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양자역학적인 효과가 크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야구공이랑 전자를 비교를 하면은, 야구공의 경우에는 야구공은 엄청 무겁잖아요, 그죠? 야구공은 사실은 양자역학적인 입자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무겁고 큰 입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지만 입자가 가벼울수록 양자역학적인 효과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투과할 수 있는 확률도 이제 증가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터널링 이펙트를 응용한 방법에는 바로 이제 주사 터널 현미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주사 터널 현미경이라는 거는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어떤 시료의 표면의 형태를 이제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그 원리는 이렇게 이제 프로브 팁, 어떤 이제 금속을 매우 얇게 연마를 해서 끝부분에는 원자 한두 개가 있도록 이렇게 이제 잘 연마를 합니다. 그렇게 연마를 하고 밑에 샘플을 두고 이렇게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은 실제로는 전자가 이제 여기 이제 금속이니까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요 팁 끝에 오면은 그죠? 더 이상 흘러갈 전자가 없죠. 여기는 이제 베큐미니까. 여기 이제 중간은 베큐민데 진공이라서 흘러갈 틈이 없지만은 하지만 이제 아까 터널링 이펙트에서 봤듯이 충분한 에너지를 요 사이에 걸어주게 되면은 전자가 그 벽을 통과해서 장벽을 통과해서 시료로 점프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프하는 확률을 통해서 점프하는 확률이 바로 이 장벽의 두께와 비례를 하기 때문에 장벽의 두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금 볼록 튀어나온 부분과 안 튀어나온 부분의
따라서 점프하는 확률이 달라질 거고 그 확률에 따라서 요 시료 표면에 울퉁불퉁한 시료 표면의 모양을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바로 주사 터널 현미경 STM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의 기본까지 1차원, 특히 이제 주로 이제 1차원에 집중해서 알아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분자의 진동과 회전에 대해서 우리가 쭉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